네, 창비 출판사 고1국어. 자, 오늘 다룰 작품은 박상률 소설 작가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단편 소설을 다룹니다. 성장 소설이에요. 청소년기에 있을 법한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발단 부분. 자, 소설 가니까 자, 좀 자전적인 소설 느낌이죠. 자기 얘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기는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작가들의 삶이 그래요. 자, 겨우 원고 쓰기 마치고 기지개를 딱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가 있는데 그 인간은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자, 긴장을 했어요. 자, 아직 이런 시간인데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시죠? 아, 그런데 자,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이네요. 그죠? 여보세요? 거기 이런 음성을 냈는데 보니까 여자였네. 뜬금없죠.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가늠하기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기다려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라고 내가 말하고 거기 글 쓰시는 분이세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해요. 왜? 내가 글 쓰는 작가니까. 여자는 자기의 신분 밝히지 않고 한참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여자는 여전히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돌려드릴 게 있어서요. 작품 끝까지 한번 읽어봤었죠? 돌려드릴 게 그 작품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 현아를 위해서 쓴 시집이에요. 자, 아직 나는 몰라요. 이게 뭔지. 자, 여자가 전화를 한 용건이 있어요. 돌려줄 게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뜬금없는 갑작스럽고 엉뚱한 소리였어요. 잠시 멍, 다시 침묵. 여자가 말하기를 20해 동안, 20년 동안 갇혀 있던 말들이에요. 자, 이게 더듬더듬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 밑에 쉼표, 쉼표. 자, 이렇게 쉼표가 사용되면은 말을 끊어서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했다는 얘기죠. 더듬더듬 말했다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자, 20년 동안은 갇혀 있단 말이라고. 자, 이게 뭔지 그 짐작이 안 갑니다. 자,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끝내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까지 전화하더니 나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도 황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 자, 도깨비에 홀린 듯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나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자, 생각해보니까 우습네요. 본인 스스로도. 자, 왜 웃음냐? 왜 웃기만 했는가? 나답지 못한 거죠. 나답지 못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자, 원래 나는 이런 사람. 오전 약속을 안 해요. 자, 오전이 부담스러운 사람. 자,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로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자, 이 작가는 어디 뭐 출판사에 정해진 직원이 아니고 자유기고가 자유로운 작가죠. 보통 이게 프리랜서를 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새 글을 쓰고 뭐 아침에 이제 원고 보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루틴, 하루 일상이 그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다. 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한 거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궁금한 거네요. 어떤 여자지? 궁금해요.
여자도 궁금하고 돌려주겠다는 그것도 궁금하고 나는 이메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옷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눈이 퍼붓고 있었네. 자, 결국 현아를 만나러 나가는 건데 자, 현아에게 시집을 건네준 날도 눈이 퍼붓고 있었죠. 이게 복선입니다. 옆에 씁니다. 복선. 어떻게 보면은 현아와의 20년 후에 시차를 둔 2차 만남인데 처음에 의미 있었던 시집을 건네준 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고 자, 지금 2차 만남 현재 시점에서 현아를 만나는 날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복선입니다.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이게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일찍 나선 거죠. 꽤 이렇게 도착. 여자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네. 찻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다른 손님 없고 찻집 주인은 청소 중.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찌리리 온몸이 굳어버린 줄 알았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정체를 바로 한순간에 알게 된 거죠. 현아, 나의 첫사랑. 옷차림, 옛날엔 여고생 때였죠. 몸피, 몸의 굵기, 아줌마니까 좀 이렇게 띵띵 불었을 거야. 자,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그래도 원판 불변이라 그러죠. 얼굴은 20년 전 여고생 때의 그 청순했던 소녀 모습 그대로야. 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그대로. 진짜일까? 뭐 나름의 상상을 해봅시다. 자,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떨어지질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아이고, 손을 잡았네? 여전히 희고 맑은 손, 20년 전과 느낌의 차이가 없어요. 찌릿찌릿한 느낌 그대로. 그 옛날 감정이 다시 느껴진 거죠.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 20년 전 상황하고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 전에도 현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느낌 순식간에 그 옛날로 돌아가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바라보았다. 현아의 두 눈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자, 초롱초롱하던 눈빛 20년 전 이젠 자, 이거 봅니다. 축축하게 젖은 느낌 괄호치고 여기에 별표. 자, 암시라고 씁니다. 옆에 남편의 죽음이라고 씁니다. 자, 현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자, 그 현아의 남편이 누구더라?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을 생각해서 잠시 비밀로 합니다. 좀 더 읽으면 알아요. 자, 그거 말고는 예전 그대로.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꼈다. 현아도 긴장하고 있는 거네. 자, 현아가 손을 빼더니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낸 뒤 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 공책이 시집인 겁니다. 아직 시집이라는 것을 나는 모르죠. 자, 이게 뭔가에 대해서 독자의 궁금증, 호기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겉 표지를 펼쳤다. 속 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자, 제목 이 세상에 단 한 것뿐인 시집.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날짜가 있고 내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 내가 쓴 시집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고 내가 탄식합니다. 나의 짧은 나는 신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의 겨울에 찬바람이 자, 이것도 그의 겨울에 찬바람 별빛이고 암시였습니다.
나와 현아 사이에 겨울의 찬바람 같은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즉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 전체 발단 부분인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고딩 때 첫사랑 현아의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공책을 보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 옛날 그 공책에 관련된 계절이 겨울이었고 그때 드는 느낌이 찬바람이었습니다. 현아와 나 사이에 안 좋은 뭐랄까 안 좋은 일, 뭔가 좀 행복하지 않은 서글픈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개 부분. 자, 전개 부분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과거에상 시작이죠. 앞에 발단 부분은 현재. 자,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대가 거꾸로 흘러갔으니까 자, 이 고등학교 시절 거기다가 역행이라 습니다. 역행. 시간의 흐름이 거슬러 가고 있어요. 역행. 이 작품 역행적 구성입니다.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몰래 시를 썼다. 자, 어느 때부터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 대학 하는 분위기가 자 이런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나는 싫었다. 사람이 뭐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갈수록 나 혼자 바보가 아니지. 자, 애들이 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갈수록 이 공부하는 기계 이퀄 저놈들 바보네. 자, 공부하는 기계 이퀄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나름의 생각으로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란 얘기겠죠. 자, 그런 때 내가 시를 만난 건 참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 바로 인생이야. 인생이 바로 시야. 난 기어코 그 시를 모르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라고 다짐을 했고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자, 기고만장 뜻을 익힙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려나가면서 막 우쭐우쭐대고 뽐내고 이런 게 기고만장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학생들 모두 좀 촌스럽게 옹졸스럽게만 느껴졌다. 자, 다른 아이랑 좀 다른 면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내하며 이 책 저 책 마구마구 닥친 대로 읽는 게 난독이에요. 어지러울 난자. 그만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 좀 인생을 좀 회의적으로 살핀 철학자들인데 그 니체, 쇼펜하우어의 그런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자, 고딩 때 그 사춘기에 입시 위주의 공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던 나에게는 이 철학자들의 그런 글귀들이 많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도 닦는 선승들의 거침없는 그 기행담, 기이한 행동을 전하는 이야기. 자, 기행담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푹 빠져들었다. 그랬으니 공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다. 부모님의 기대는 높았어요. 자,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 네가 말이야 이 없는 이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으니까 집에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학교를 보냈어요. 이게 유학을 보낸 겁니다.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돼. 알았지? 자,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아버지의 그런 바람, 소망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아이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자, 이런 생각.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 이게 시죠. 시를 쓸 사람인데. 라고 지 혼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자,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3학년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관념적인 어휘죠. 조합해서 탈속한 조인들의 그 자문 동그라미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런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쓰기에 몰두했다. 자,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시만 쓰고 있었어요. 이런 시 읽어봅니다.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 나무로 일어났어요.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제 몇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참 그럴싸하죠? 자,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참 기막힌 시, 자기 시에 대해서 대단히 잘 썼다는 투로 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니까 밑에 써놨네. 자화자찬이죠. 지가 그려놓고 지가 칭찬해요. 자, 마지막 행,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이렇게 쓰다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확신이 높았어요.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듯이 시를 써가야겠다. 시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그런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인을 그 어떤 성인들, 부처보다 예수보다 공자맹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 시인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 시라는 것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출세, 명예, 돈 이런 것은 눈머니들에게 세속화된 자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 깨달음을 주는 것을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 세속적인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 뭐지? 남들 보기에 겉으로는 3년 내내 붙어 다니니까 가까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속내를, 밑에 장글씨,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암시입니다. 씁니다. 암시. 자, 친구랑 3년 같이 보낸 친구인데도 속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문제가 돼서, 자,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은 내가 현아한테 지극한 관심이 있고 그 나이 또래에 그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그 오로지 그 아이만을 위한 시를 썼고 이런 그 고등학생, 남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면 세계. 이것이 남들 보기에는 절친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또 그 친구는 또 그 친구 나름대로 자기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집 딸인 현아에 대해서 그 아이도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현아한테 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해서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봤다. 보는 순간 2만 볼트 전기가 흘렀어. 난 몰래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탈속적인 척, 도 닦는 사람인 척 했던 나 자신의 그 바탕이 나는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는 벗어나고 싶어. 그런 느낌을 줬던 것이었는데 그런 나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왜? 여자에 대한 관심은 탈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죠.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똑한 코, 아침 햇살을 먹으면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외양 묘사입니다.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다. 숨이 탁 막혔어. 한마디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게 1차 악수죠. 처음에 만나서 악수를 청했는데 현아가 먼저 했어. 좀 적극적인 좀 쾌활하고 좀 밝은 적극적인 캐릭터입니다. 오빠 보자마자 오빠라고 합니다.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시스하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 25,000볼트라고 합니다.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써볼까?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사랑의 전율을 느꼈다. 좋을 때다.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린 것 같고 급기야 지구까지 내 온몸 이게 발견되네. 저 온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닥 동그라미 그 다음 지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온 세상 동그라미. 자 이거 차례차례 뭐지? 차례차례 이게 정도가 심해지는 거니까 점층이지. 자 점층이라고 씁니다. 밑에서 났구나. 점층적으로 표현했어. 자 현아와의 첫 만남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자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했는지 시를 쓰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써 티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자 이 정도로 내가 시 쓴다는 것을 친구는 이렇게 옆에 보면서 눈치를 채는 수준일 정도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 알쏭달쏭 재미없잖아. 그런 시 말고 오빠 시를 쓴다니까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즉 고달픈 현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써봐 라고 얘기하네요.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 맞은 기분. 사람들 마른 가슴을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시라면 내가 그 현세에 물들지 않고 좀 탈속적인 그 풍의 시를 추구했는데 생각이 같은 겁니다. 자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건 약간 다르다. 자 내가 원래는 니체, 쇼펜하우어 그런 쪽에 좀 구름 잡는 그런 쪽의 경향이었는데 조금 현세에서 벗어난 시를 썼는데 현아의 말은 현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를 했으니까 시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겁니다.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원래 추구했던 시 경향에서 현세를 부정하고 구름 타고 다녔는데 현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라는 것으로 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게 현아를 만나서부터입니다. 그 뒤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현아네 집에 들렀다. 자 현아의 성격 요거 밑줄칩니다. 스스럼 없고 싹싹한 소녀 밑줄. 자 현아의 캐릭터 현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영어로 씁니다. 텔링. 영어로 씁니다. 텔링. 직접 제시. 말하기입니다. 자,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내 친구가 하숙집 친구가 없어도 나를 잘 대해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 성격이 싹싹해요. 부침성이 있어요.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비유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연정을 느낍니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나 세상 밑줄. 요게 현아를 만나기 전에 내 관심사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막연했어요. 그저 부정적이었어. 이런 것은 뒤로 제쳐놓고 눈앞의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 보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시도 현아 쪽을 향한 시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친구 보러, 속으로는 애인을 보러.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 똑같네. 그러다 친구가 없고 현아가 없는 날은 괜히 심통이 났어. 혹시 둘이서 영화 보러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 질투심도 생기게 됐다.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몸에 막 열이 났어. 이거는 몸 상태이기도 하고 정신 상태이기도 하겠죠.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열병이 났고 그랬고 열병이 났고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애 같아서 그랬다 또 열병이 났다. 만난 날이건 만나지 못한 날이건 다
그런 때 열병이 났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그 상태로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 끼적이게 됐다. 아무렇게나 쓰게 됐어.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달리 자 걸어칩니다. 그동안 끼적거린 시 걸어치고 열고 닫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구름에 탄 듯 붕 뜬 시들 관념적인 시와는 다른 시를 현아를 생각하는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또 가르칩니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걸어닫기. 이게 그동안 끼적거린 시죠. 현아 만나기 전에 관념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구체적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 걸어닫기. 이게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내 시의 성격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에 푹 빠져들으니까 이게 최고야.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없어. 라고 여기며 연애 시를 써봐야겠다. 어느 순간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공책 동그라미 마련해서 작품 번호,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자, 이 공책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시집이 되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 되는 거죠. 자,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며칠 안 돼서 공책 한 권 전체가 시집이 됐어요. 자연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한 번 더 씁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 자기 작품이 이렇게 훌륭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들여다봐도 그럴싸했다. 아주 훌륭했어. 이렇게 썼어요.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 눈은 호수다. 비유법 중에 은유법.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일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연애 감정에 푹 빠져든 상태의 작품을 그 공책에 썼어요.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지던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꾸미고 속지 여백에 그림도 그려넣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손으로 만든 시집,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 뒤 전달해야 되겠죠. 현아에게 주기 위해 자취방을 나섰다. 이제 현아를 향했던 그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한 드러낸 시집을 만들어서 현아에게 이제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위기 좋고 기대를 갖게 하죠. 서로 해피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항상 자 호사다마라는 말에서 호사다마 호사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마가 또 낀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이렇게나 마음이 현아를 향했었는데 결국 둘의 인연은 맺어지지 않았죠. 어떤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향해 갑니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라도 해주는 듯 소담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 만나러 가기 전에는 눈은 축하의 메시지였어요. 축하의 의미였어. 내 느낌에는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이 내 시집이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설레고 기대에 꽉 차 있었어요. 뺨에 와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고 왜? 몸속에 이미 모든 심신이 현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의 상태였겠죠. 머리에 쌓인 눈이 걱정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왜? 눈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 일부러 턴어낼 필요도 없었다. 자, 해피보이. 현안의 집 골목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4개가 찍혀 있었어. 발자국 넷 물음표. 심상치 않아요. 두 사람이란 말이야.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남자? 여자? 야, 긴장되네. 눈은 발자국 위에다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어지질 않아.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어.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뻔하지 뭐. 여자는 현하고 남자는 친구라는 거지. 그렇게 의심이 든 거야. 질투심을 갖게 됐어요. 둘이서 내 친구 놈이랑 현아랑 눈맞이 하다가 서로 그 내린 눈 속에서 뭐 놀고 뭐 눈싸움하고 이러다가 들어간 게 아닐까. 이 두 놈이 사귄 것이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해졌다. 마음이 놀랐어요. 순간 얼른 뛰어들어가 투년 놈이 마당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에 갈피를 못 잡으면서 갈피를 못 잡는다 갈등 상태. 내 발걸음 어느새 현아의 집 앞까지 왔어. 나는 두 눈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놀랐어. 왜 놀랐을까? 처마 밑에 그 섬돌이에 옛날 신발 벗어놓고 올라가는 작은 돌층계가 있었어요.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누가 아니야? 현아가 아니네. 그지? 현아가 아니네. 다행이다. 그지? 앞에 놀래고 안도하는 거죠. 마음을 쓸어내렸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도.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 이 불안이 딱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 속에 우리 어머니 그러네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나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행이야.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극 공손했을까? 친구 엄마인 때문도 되지만 현아가 아니라는 마음에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속으로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 이 화끈거림은 질투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 같네. 인사성 밝은가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앞에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학 얘기에 마치 노처녀가 결혼 얘기 질문 받듯이 딱 또 마음이 자극을 받은 거죠.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 생각 안에 없어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훑어보았다. 자, 친구가 이제 눈치가 있잖아. 내가 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현아 찾아온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현아 쪽을 향해서 턱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라고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서 자, 이 정도를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을 들킨 것만 같다 할 정도로 두 친구 사이에는 진정 속마음을 끝까지 드러낸 그런 아주 우리가 단어 그대로 절친은 아닌 거죠. 친구한테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다행. 왜? 친구랑 현아가 사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이란 곧 시집을 전해주는 날이지. 나하고 현아 사이에 특별한 사연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날 친구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안 좋잖아. 자,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자, 미주치입니다.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밑줄 별표. 자, 여기다가 인연 끊어짐의 계기라고 써봅니다. 현아와 나 사이에 인연이 끊어지게 된 계기가 내가 이 시를 쓴 공책을 친구한테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 소설 안 읽어봐서도 알겠지? 친구 놈이 헛짓거리 한 거야. 친구한테 대신 전해주라 그랬는데
이 친구도 현아를 좋아해. 그럼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걸 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몇 년간? 20여 년간 모르고 있었어. 자, 내가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밑줄 암시입니다. 이 친구의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죠.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계속 내려다보는 것은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전해줄까 말까 이거 전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의 그 태도 그 표정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채 나왔어요. 이런 생각 괜히 친구에게 내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절친이 아니란 얘기지. 자, 이어서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이 발자국 볼 때마다 의심했던 그 앞의 생각이 생각나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오빠. 자, 이게 큰 단편이니까 사람 목소리가 직접 실린 겁니다. 자,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 숙인 채 혼자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현아가 나타났어요. 현아 어디 갔다 와? 당황스럽네, 그죠? 자, 이때 뭐랄까 이제 그 친구한테 시집을 전달했는데 현아를 직접 봤잖아요. 현아가 나타났어. 그럼 이때 자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왜 왔는지 시집 전해주러 그 다음에 친구한테 그걸 줬다는 거 이거 얘기했으면 뒤에 일들이 그렇게 꼬이진 않았을 건데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자 봅니다. 내 성격이 드러나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이 사람 성격이 이런 거야. 당황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현아에게도 과감하게 드러내지 못한 거야. 소심한 거야.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 모아 어린애가 엄마한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했다. 현아 성격이 이래. 쾌활해요.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섰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자, 현아하고 아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였는데 눈사람 만들면서 얘기도 하고 장난치고 더 가까워지잖아.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자, 소심한 사람들이 그래.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액션이 안 나오지. 곧 고개를 저었다. 본 마음과 달리.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자기 마음속에 계산이 이랬어. 지금은 눈사람 만들 때가 아니야. 얘가 빨리 내 마음이 온전히 담긴 시집을 빨리 읽어야 돼. 그렇게 유도하고자 내가 거절했어요.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도 곁들여 있었겠고.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돼. 이게 핑계죠. 핑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왜? 거짓말이니까.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눈사람도 만들고 또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서 읽어보라. 이런 말을 했으면 됐는데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 성격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야. 자,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자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는 눈속을 마구 띄었다. 자, 뒤통수가 근질근질. 현아의 시선에 의식됐겠죠. 자,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어.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읽었겠지. 그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의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망설여진 이유는 현아의 반응이 부정적일까봐.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즉 내가
친구를 메신저로 삼았으니까 친구한테 전달해달라. 그러면 친구는 현아의 반응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친구로부터 현아의 반응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몇 번씩이나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현아를 만나기 바랐지만 이제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자, 반응이 없으니까 판단이 어때?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이제 뭐냐? 애인이 사라진 거죠. 여기 시련의 상처 미술 쳐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현아가 내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현아를 위해서 현아를 소재로 한 현아를 향한 시를 써왔는데 이제 그 시의 소재가 사라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의 동그라미. 자, 반응이 없자 내가 느낀 심정 절망감에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부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현아를 좋아하게 된 나 시집을 만들어서 전해주러 갔는데 현아를 직접 못 보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현아의 반응이 없자 절망하게 됐다. 자, 이제 위기 부분. 자, 소설이 좀 기니까 중략 줄거리 처리했어요. 현아를 원망하며 절망에 빠진 나 더 이상 시 안 쓸 거야 하게 됩니다. 대학과 군대생활 마치고 들어간 직장,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 나를 지치게 해. 결국 고향을 찾아 현아와의 러브스토리가 있었던 고향을 찾아 나 스스로를 돌아본 후 성찰한 후 다시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쓰니까 그 시련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자신이 위안받고 있음을 느낀다. 자, 현아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게 큰 충격이 됐었네요. 시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귀향 후에 글을 쓰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문학이 주는 효용성이죠. 이후 이제 시인이 아니라 소설가가 됐어요.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을 잊고 새로 태어나는데 소설가로서 소설 작가로서 새로 태어나는데 관심을 두고 있던 지금 이것이 now 지금의 상태인데 이제 다시 글쓰기를 하고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시작 단계인데 현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위기 부분. 첫사랑의 상처로 방황하다가 고향에서 다시 소설을 쓰게 되었노라. 자, 절정. 자, 절정에다가 현재로 씁니다. 자,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죠. 순행이지. 순행. 자,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역행했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순행이니까 합쳐보면은 역순행이 되죠. 그래서 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 작품 전체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하나 더. 역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랍니다. 입체적.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자, 이제 절정 부분. 기억의 저편에서 옛날 일 생각하며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앉아서 차 한잔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계속 서 있었어. 앉읍시다. 차 한잔 해요. 청소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들은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다. 내 앞에는 여고생 소녀 현아야. 눈앞에 현아가 40주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마음인 거죠.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이 공책이 시집이죠. 작품 한 편 한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그 감수성이 날 것 꾸미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자, 왜 그런가? 뭔가 슬픈 사연이 있었던 거죠. 젖은 눈빛으로 애써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 현아가 미워서 잊어버려야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난 할 말이 없었다. 공책 뒤적.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그런 눈을, 갈 때의 눈은 축복이었는데 올 때의 눈은 절망이죠. 자, 그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나에게 눈은 절망이었는데 돌아올 때 현아를 만났는데 그때 현아가 눈을 뒤집어 쓰었어요.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자, 시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마지막 날 현아가 눈 사람 만들자 그때의 그 현아 모습, 그 모습만이 공책 장마다 어른거렸다.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좀 슬픈 표정의 이유인 거죠. 충격. 외마디 말고는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유품 속에 이 시집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할 말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차츰차츰 현아 남편이 그 친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죠. 뭐라고?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야.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 내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런데 그 친구는 왜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고 또는 불태워버리거나 버리거나 없애버리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까? 간직하고 있었을까? 현아에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곳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자, 여기 괄호칩니다.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걸어닫기. 무슨 말이다? 자, 현아가 그 시집을 그때 받아들이고 거절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 시집이 왔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즉 결과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야. 시집 속에 그 말들 사랑의 감정이 잔뜩 배어있는 그 말들 20년 동안이나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잖아. 현아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말을 드러냈는데 현아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그 말들은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원래 쓴 사람에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작가가 된 걸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얘기를 들었거든요. 늦게라도 이 시집을 이 시집을 돌려준다는 게 뭐죠? 그 시집 속에 담긴 감정, 사연, 느낌 이런 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2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잠깐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즉 옛날 고딩 시절의 그 감성이 떠올라서인 거죠. 자 이게 절정이었어. 자 결말. 그런데 나는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왜냐하면 현아를 위해서 썼던 거니까. 그거를 너를 위해서 쓴 거니까 네가 가져라 라는 거죠.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이처럼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낀 것이 처음인데 가까스로 처음에 말했다. 뭐 여러 가지 복합 심정일 겁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도 소용없는 시야. 너를 위해서 쓴 시니까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없애보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이 시의 주인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쓴 거니까 네가 주인이야. 내게 아니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자, 눈으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많죠. 눈길 위에 발자국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오빠라는 소리가 서로 그 친했던 시절의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결국 시집을 돌려받지 않고 일어서게 된 마지막 장면이죠. 자, 결말. 나는 그 시집 현아한테 어울리게 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이 소설에서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작품 총정리를 해봅니다. 자, 소단원 다시 보기. 자, 자습서 38쪽으로 갑니다. 38쪽으로 가서 전체를 정리해 봅니다. 자, 갈래, 단편이다, 현대소설,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성장기, 고등학교 시절 성장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성장소설입니다. 옛날 얘기 돌아보죠. 회고적, 성찰적. 자, 주제, 청소년기의 순수한 사랑.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신적 성장이 일어났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역순환적 구성,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 주인공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성장기 무렵 겪는 첫사랑과 그 성장의, 자, 성장 과정에서 겪어나가는 일을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통과의례 씁니다. 통과의례. 통과 과정에서 겪는 세리머니, 통과의례를 다룬 성장소설이다. 자, 짬을 볼까요? 자, 발단부. 첫사랑이었던 현아의 연락을 받고 만나서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전개부. 고교 시절 친구 하숙집에서 본 현아를 좋아하게 된다. 현아에 대한 감정을 담은 시집을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아의 반응이 없어 절망하죠. 위기. 문학과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돈 세는 기계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회사 그만둔다. 고향 내려왔죠. 고향에서 자기 성찰 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여 작가, 소설가가 됩니다. 절정. 20년 만에 만난 현아는 남편의 유품에서 나왔다며 시집을 건넨다. 현아에게 시집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다. 친구가 현아를 좋아했던 것. 결말. 나는 그 시집은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라며 돌려받지 않고 상황이 끝난다. 자, 밑에 핵심 체크. 자, 성장 소설이니까 어떤 성장 과정을 보이는가 봅니다. 현아를 만나기 전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 삶에 대해서 관념적, 추상적인 시를 쓰죠. 그리고 자기 우월감에 빠집니다. 현아를 만나고 나서 현아의 조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를 쓰고자 하죠. 그래서 현아를 위한 시를 씁니다. 현아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집을 만들지만 반응이 없어서 좌절합니다. 대학 시절, 직장 시절 현아의 무반응으로 좌절과 절망을 겪고 나서 이제 시를 포기하죠. 직장 그만두고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 글 쓰면서 스스로 글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스스로 마음의 유연을 받는, 이게 문학의 효용성입니다. 현재. 자, 남과 나에게 위로오게 되는 글을 씁니다. 작가로 살아가죠. 현아의 사연을 들으면서 현아의 그 무반응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시집이 당시에 현아를 위한 것이었다. 그걸 말하고, 그러니 당시의 현아를 위한 그 나의 그 당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건 너 거다 하면서 건네주고 현아랑 이별합니다. 두 번째, 이 시집의 의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 고등학교 시절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엮어 만든 책이다. 현아 외에는 누구에도 소용이 없는 시야.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오로지 only one, 한 사람만을 위한 맑고 순수한 감정 and 다 묶으면 곧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은 어떤 사랑? 순수했던 첫사랑을 상징하는 첫사랑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좀 길었지만 우리 첫째 소설 박상률 작가의 세상에 단 한 곳뿐인 시집, 첫사랑을 상징하는 제목의 소설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수고 많았어요.